청취자 여러분, 혹시 만약에 지정학적 위기가 딱 터졌을 때 전 세계의 그 거대한 자본들이 정확히 어디로 피신하는지 그 엑소더스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모든 투자자들이 꿈꾸는 완벽한 지도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완벽한 지도에 가깝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2026년 3월 3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를 아주 낱낱이 해부하는 겁니다. 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그리고 막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진짜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자본의 흐름, 또 펀더멘털의 변화만 쏙쏙 골라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리포트는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글로벌 자금들이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대한 전환점, 그러니까 위기랑 기회가 교차하는 시점에서는 숫자의 그 표면적인 등락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자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들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아주 묵직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요동치는 글로벌 증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무려 6천선이라는 미지의 영역에서 매일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뜨거운 국내 코스피 시장.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원자재와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까지 싹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먼저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멱살을 쥐고 흔드는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관련 뉴스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시장의 블랙홀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 3대 지수의 반응이 꽤 흥미롭게 엇갈렸더라고요. 기술줄 중심의 나스닥은 22,668.21포인트로 0.92%, 그러니까 1% 가까이 빠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요. 네. S&P 500 역시 0.43% 하락해서 6,878.88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전통산업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48,794.42로 오히려 소폭이긴 하지만 0.13% 상승 마감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중동 리스크의 진원지랑 좀 가까운 아부다비하고 두바이 증시는 아예 이틀간 휴장해버리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걸 좀 더 클 그림과 연결해서 본다면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순히 악재로 인한 전면적인 폭락장이 아닙니다. 전면적인 하락이 아니다. 네. 자본이 시장 자체를 완전히 이탈하는 게 아니라요. 시장 내부에서 극단적인 섹터별 자금 이동, 즉 로테이션이 아주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로테이션이요.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빵 터지면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미래의 성장성이나 금리에 아주 민감한 기술주부터 덜어내거든요. 그렇죠. 당장 불확실하니까요. 네, 그래서 나스닥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거죠. 하지만 그 매도된 자금이 전부 다 은행 계좌로 조용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리포트에 나타난 그 섹터별 수익률을 딱 보면 자금의 피난처가 명확히 보이죠. 피난처가 어디였나요? 미국 부동산 섹터가 하루 만에 무려 7.42% 급등을 했고요. 전쟁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에너지 섹터도 2% 상승했습니다. 와, 여기서 미국 부동산 섹터가 하루 만에 7% 넘게 급등했다는 건 이거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엄청난 수치죠, 사실. 보통 부동산은 금리에 민감해서 최근 같은 고금리 기조에서는 계속 억눌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딱 닥치니까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의 미래 가치보다는 당장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자본이 막 쏟아져 들어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기도 하고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가장 직관적인 실물 가치를 지닌 게 부동산이잖아요. 거기로 뭉칫돈이 몰린 아주 전형적인 위험 회피 메커니즘인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의아했던 유럽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럽도 재밌죠. 미국 기술주들도 중동 전쟁 리스크에 이렇게 흔들렸는데 정작 그 전장과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더 밀접하게 얽혀있는 유럽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타격이 컸겠죠. 네, 독일의 닥스 지수나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각각 1.33% 하락하면서 예상대로 좀 긴장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건 유럽의 우량주 50개를 모아놓은 스톡스 50 지수는 오히려 0.62% 상승 마감했다는 겁니다. 지수가 올랐나요?
네, 전쟁이라는 악재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유럽의 대표 블루칩 지수가 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지점이 바로 시장의 아주 냉혹하면서도 양면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스톡스 50 지수를 견인한 주요 동력은 리포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네, 하나는 유럽 내 방산주들의 강력한 상승세고요. 다른 하나는 좀 역설적이게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아, 중동에서는 새로운 전쟁의 위협이 막 커지고 있지만 기존에 앓고 있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히려 이제 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공존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도덕적 가치 권단을 하지 않거든요. 냉정하네요. 한쪽에서는 중동의 위기 고조로 인해서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방산 우량주들을 막 쓸어 담고요. 네네. 동시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나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위기 속에서도 철저하게 수익의 기회를 찾아 맹렬하게 움직이는 셈입니다. 이야, 시장이라는 생태계가 얼마나 복잡 다단한지 새삼 느껴집니다. 자, 근데요, 진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FICC 시장, 즉 원자재, 채권, 외환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쪽 데이터가 진짜 경이로웠죠. 청취자 여러분, 최근에 주유소 앞을 지나치시면서 멈칫하신 적 없으신가요? 국제 유가 기준이 되는 WTI가 하루 만에 2달러 62센트가 뛰어오르면서 배럴당 72달러 21센트를 돌파했습니다. 장중에는 변동성이 더 심했잖아요. 맞아요. 장중에는 무려 13%나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죠. 뉴스에서는 이번 미-이란 충돌 양상에 따라서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볼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막 내놓으면서 당장 우리 현실 경제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가 100달러면 진짜 공포죠. 그런데 제가 이 리포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경이롭다고 느낀 수치는 따로 있습니다. 아버도 저랑 같은 지점을 보고 계신 것 같군요. 현대 금융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인류가 수천 년간 믿어온 전통적 안전자산의 끝판왕인 금, 그리고 21세기가 탄생시킨 신종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동조화 현상입니다. 그 가격 보셨죠? 네, 자료를 보면 이 두 자산의 가격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에서 완벽하게 만났습니다. 금은 18달러 상승해서 10만 3천 달러, 비트코인은 1240달러가 급등해서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어요. 소름 돋는 우연이네요. 아날로그 피난처하고 디지털 피난처의 가격이 전쟁이라는 위기 앞에서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건데 이거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엔 너무 극적이지 않나요? 이거는 단순한 우연 이상의 아주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초기에 투자자들은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피난처를 찾잖아요. 그렇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죠.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무조건 금을 매수하는 겁니다. 실제로 금에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으로도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어서 10만 3천 달러를 딱 찍었습니다. 네. 리포트는 이걸 ETF 순유입 지속이라는 되게 건조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면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이면의 흐름이요?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거대 자본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금과 동등한 수준의 디지털 안전자산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제도권 내에서 완벽하게 편입시켰다는 뜻입니다. 아, 완전히 인정을 해버린 거군요. 그렇죠. 전쟁 리스크가 딱 터지자마자 알고리즘과 기관 자금이 동시에 비트코인 ETF를 안전판으로 인식하고 기계적으로 매수한 겁니다. 와, 10만 3천 달러에서 이루어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크로스오버. 이거 정말 상징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실물 자산과 암호화폐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동안 전통적인 통화랑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여전히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bp 올라서 3.932%를 기록했잖아요. 네, 금리가 꽤 올랐죠.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시장이 그만큼 긴장하고 있고 또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 환경이라는 건데 정작 달러의 힘을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0.6포인트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맞아요. 달러가 오히려 빠졌죠. 심지어 원달러 환율은 5원 30전이나 뚝 떨어져서 1,445원 선을 기록했어요. 미국 금리가 오르는데 원화가 강세를 보인 이 엇박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매크로 분석의 진짜 묘미이자 우리가 브리핑 자료를 입체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금리가 올랐는데도 달러가 약해진 비밀은
바로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이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유로화나 엔화 같은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한 성적표잖아요. 네, 상대평가죠. 리포트를 자세히 보시면 유럽중앙은행 즉 ECB의 금리 경로 재평가 이슈로 인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럽이 금리를 덜 내리거나 긴축을 계속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시장에 퍼지면서 유로화의 몸값이 뛰었고요. 아하. 덩치가 아주 큰 유로화가 치고 올라오니까 시서 반대편에 앉아있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짓눌려버린 거죠. 아, 유로화가 달러의 발목을 아주 강하게 잡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글로벌 시장에서 약세 압력을 쫙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들이 숨통을 트게 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금리 상승이랑 원화 강세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거시경제의 톱니바퀴는 유로화 강세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척척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글로벌 환율 시장이 정말 거대한 시소 게임 같다는 걸 명확히 알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시선을 우리 국내 증시로 한번 돌려볼까요? 네, 드디어 한국 증시네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영역, 코스피 6000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비록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부 충격에 1.00% 하락해서 6,244.13에 머물렀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0.39% 상승해서 1,192.78로 아주 선방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진짜 강했죠, 오늘.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지난 2월 코스피 거래대금이 무려 32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이에요. 과거와는 진짜 시장의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수급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지수의 그 하락폭 자체가 아니라 그 하락을 만들어낸 수급의 질을 봐야 하거든요. 수급의 질이요? 오늘 하루 외국인이 무려 1,960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중동 리스크에 놀란 글로벌 저근이 한국 시장을 무슨 현금 인출기 삼아서 엄청난 물량을 막 쏟아낸 거죠. 와, 1960만 주면 어마어마하네요. 과거 같았으면 이 정도 외국인 매도세면 코스피가 그야말로 폭락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물량을 누가 다 방어했을까요? 개인이 받았겠죠.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무려 1,680만 주, 그리고 기관이 160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댐이 무너지는 걸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거래대금 32조 원이 증명하듯이 국내 시장에 축적된 아주 풍부한 유동성이 외부의 지정학적 충격을 다 흡수할 만큼 탄탄한 체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쏟아지는 매물 폭탄을 그 엄청난 유동성으로 그냥 다 받아냈다는 거군요. 네, 대단한 힘이죠. 그런데 지수를 방어한 건 좋은데 그 방어선 안쪽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섹터별 희비가 너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전기가스업이 6.79%, 유통업이 2.13% 급락하는 와중에 기계업종은 4.19%, 섬유의복은 2.92%나 상승했어요. 섹터별 차별화가 아주 극심하죠. 시가총액 최상위권의 대장주들을 보면 변동성이 더 엄청납니다. 현대차가 하루 만에 무려 10.67% 폭등을 했고요. LG화학이 7.05% 상승을 기록했는데 우리 핵심 앵커 기업인 SK하이닉스는 오히려 3.46% 하락했습니다. 네. 반도체 랠리가 멈칫한 사이에 모빌리티하고 배터리가 확 치고 나가는 이 양상,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이 바로 코스피 6000 시대를 항해하는 투자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동성은 엄청나게 넘쳐나지만 그 돈이 시장 전체를 골고루 끌어올리기보다는 뚜렷한 성장 테마를 찾아서 게릴라전처럼 막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게릴라전이요? 리포트 자료의 헤드라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쪽하고 현대차 그룹 ETF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싹쓸이했다고 야옵니다. 아,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아주 거대한 완성형 칩메이커가 살짝 빠질 때 오히려 그 밑단을 받쳐준 소부장 기업들이나 완전히 다른 궤도에 있는 현대차 중심의 모빌리티 ETF 쪽으로 스마트머니가 아주 기민하게 이동했다는 뜻이군요. 네. 위기를 오히려 이용해서 차기 주도주를 저가에 매수하는 움직임이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훌륭한 통찰이시네요. 다만 리포트 후반부에 언급된 좀 뼈아픈 변수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의 준비와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아, 금투세 이슈가 또 있군요. 네, 우리는 철저하게 시장의 팩트로서 이것을 인지해야 하는데요. 거대 자본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만큼이나 세금이라는 제도적인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돈은 세금을 싫어하니까요. 그렇죠. 개인들의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시장을 강하게 떠받치고는 있지만
이 금투세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과세 기준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장기 투자보다는 철저하게 단기 테마 중심의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정치적인 논쟁 이런 걸 다 떠나서 자본 이동의 마찰 비용이 커진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엔 분명한 허들이 되겠네요. 네, 부인할 수 없는 팩트죠. 자, 그럼 시야를 다시 넓혀서 우리와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을 좀 볼까요? 같은 날에 같은 지정학적 위기를 맞았는데 아시아 안에서도 증시가 완전히 파편화되었습니다. 네, 아시아가 딱 둘로 쪼개졌죠. 중국 본토 증시인 상하이는 0.45%, 선전은 0.62% 상승하면서 아주 견조하게 버틴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는 2.14%나 수직 급락했거든요. 같은 중화권인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딱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과연 글로벌 자본은 시장의 개방도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가격에 다르게 반영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장의 개방도요. 홍콩은 글로벌 자본이 아시아로 들어오고 나가는 가장 문턱이 낮은 금융허브잖아요. 네, 완전 개방된 시장이죠. 중동발 악재가 터지자마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빠르고 아주 쉽게 유동성을 현금화할 수 있는 홍콩 시장에서 제일 먼저 엑소더스를 감행한 겁니다. 아, 현금 빼기가 쉬우니까 홍콩에서 먼저 뺀 거군요. 반면에 중국 본토 증시는 상대적으로 외국 자본의 이탈이 아주 제한적인 폐쇄적 구조를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내수 중심의 거대한 자체 유동성,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 의지가 외부 충격을 차단하는 방어벽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한 것입니다. 네. 시장의 구조적인 특성이 위기를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결정지은 완벽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한 현상들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중동의 포성, 치솟는 유가, 10만 3천 달러에서 딱 좋아한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엄청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종목별 난타전을 벌이는 한국 증시까지. 정말 다이내믹하죠. 이렇게 얽히고 설킨 상황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은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나침반을 들고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요? 주간 경제 캘린더를 통해서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당장 오늘 발표되는 2월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예측치가 51.7인데요. 이걸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한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 그리고 미국의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고용 데이터 중요하죠. 목요일에는 실물 경제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예측치 21만 5천 건이 대기하고 있죠. 네, 빼곡한 일정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금요일입니다. 아, 금요일이 하이라이트인가요? 금요일에 발표될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예측치가 2.1%로 잡혀 있고요.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의 체력을 완벽하게 증명할 핵심 지표, 즉 미국의 핵심 비농업 고용지수 예측치 5만 8천 건 증가, 그리고 실업률 예측치 4.3%가 공개됩니다. 고용 지표가 모든 걸 결정하겠군요. 이번 주 이 지표들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시장은 중동 리스크라는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충격을 이겨내고 다시 상승장으로 복귀할지 아니면 깊은 침체로 푹 빠져들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경제의 기초 체력, 즉 고용과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네. 리포트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딱 이렇습니다. 만약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이 예상보다 훨씬 약해 나온다면 시장은 전쟁이라는 악재에다가 경기 침체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반대로 지표가 탄탄한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 단기적인 지정학적 공포를 역이용해서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우량 테크 기업들이나 대형주들을 쓸어담는 절호의 매수 기회로 삼을 거라는 거죠. 야, 정말 방대한 퍼즐이 하나로 쫙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보한 리포트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라는 불씨가 어떻게 나스닥의 기술주를 팔게 만들고 그 돈을 에너지와 부동산으로 밀어넣었는지, 네, 자금의 흐름이죠. 또 코스피 6000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어떻게 외국인의 매도 폭탄을 방어해냈는지 생생하게 확인을 했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짚어드린 이 흐름들이 여러분의 투자 시각을 한 단계 더 깊고 날카롭게 벼뤄주는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자본의 거대한 이동을 쭉 추적해봤는데요. 저는 오늘 리포트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깊이 고민해볼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두인가요? 오늘 우리는 전쟁이라는 물리적 충돌 앞에서 금과 비트코인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기록하면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수행하는 걸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네,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직면할 다음 위기가 물리적인 포탄이 막 오가는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의 통신망이나 전력망, 금융 네트워크 자체를 완전히 셧다운 시켜버리는 파괴적인 사이버 전쟁이라면 어떨까요? 와, 전기가 끊어지는 사이버 전쟁이요? 네, 그 순간에도 시장은 전기를 잃어버린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을 여전히 10만 3천 달러짜리 안전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손에 꽉 쥘 수 있는 실물 금괴만이 유일한 피난처로 넘겨들까요? 디지털 시대의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매우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이버전 앞에서의 디지털 금의 가치라 오늘 살펴본 10만 3천 달러의 환호 뒤에 숨겨진 아주 서늘하고도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경계에서 자산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 꼭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우리가 마주할 지식의 최전선은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맞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배움을 향한 호기심의 불씨를 계속 살려두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차원 확 끌어올릴 날카로운 팩트들을 가득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